벨베데레는 이탈리아어로 경치가 매우 좋은, 전망이 매우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해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벨베데레 미술관을 우리 일행들이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그 뒷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강 회장님, 우리가 둘이서 오붓하게 문화생활 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이 걸려있는 벨베데레 미술관을 다녀왔잖아요. 물론 작품도 작품이지만 나는 이 아름다운 궁전이 더 궁금해. 궁전에 대해서 뭐 좀 아는 거 없어요? 맞아요. 나도 궁전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 분수하며 잔잔히 잠겨있는 물에 건물이 투영되는 그 모습을 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궁전에 대해서 AI에게 물어봤는데 1716년에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바로크 건축가인 힐데브란트가 상궁과 하궁을 건축했다고 하네요. 당시 합스부르크 제국의 명장이자 전쟁의 영웅이었던 오이겐공이 여름궁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바로 이분이네요. 파리에서 태어난 그는 루이 14세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자랐다고 하는데 사보이아라는 귀족 가문 출신이고 그냥 평범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을 가진다면 그는 사제의 길을 가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사제의 길보다는 군인이 너무나 되고 싶어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는 루이 14세를 만나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작고 못생긴 너를 내 옆에 두고 싶지 않다 하고 단칼에 거절당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그는 결국 망명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오스트리아로 가서 군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이겐공은 장군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치적인 능력도 뛰어났지만 예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수많은 예술가에게 후원을 하고 많은 작품들을 수집했다고 하네요. 시간이 흘러 오이겐공이 사망하게 되자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 궁전을 매입하게 됩니다. 오이겐공이 평소 수집해왔던 예술품과 함께 합스부르크 왕가가 소장하고 있던 예술품들을 함께 전시하고 소장하는 곳으로 벨베데레 궁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이 군주제가 몰락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자유롭게 개방되는 바로 지금의 미술관 모습으로 점차 변화하게 되었지요. 오스트리아도 군주제의 몰락과 함께 그 힘을 다하였는지 쇠락의 길을 걷다가 우리나라처럼 1955년 5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주권을 회복하고 연합군에게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어요. 와우! 우리 강 회장님,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바닥의 이 비문이 오스트리아 국가조약을 기념하는 바닥기념판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군에게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때 조약문에 서명했던 탁자가 놓여있던 자리가 바로 이 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그 역사적 순간의 정확한 공간을 직접 받고 서 볼 수 있게 바닥에 기념 표시를 한 것이지요. 조약 체결 직후 건물 발코니에서 외무장관이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자유다. 이제 작품이 걸려있는 전시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스 마카르트는 19세기 후반에 빈에서 활동했던 아카데미즘 화가로 화려하고 감각적인 그림으로 유명했으며 빈의 화가 제왕이라 불린 만큼 인기가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클림트의 스승이기도 했고요. 이 그림 오감의 알레고리는 1872년부터 187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각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5가지 감각을 아름답고 감각적인 여성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큰데요. 세로 길이는 3m가 넘고 가로는 70cm입니다. 5개의 그림이 병풍처럼 걸려 있어야 하는데 오늘은 2개만 보이네요. 청각은 어여쁜 여인이 몸이 하반신이 대부분 천으로 덮여 있는 상태에서 귀 옆에 손을 살그머니 얹는 행위로 표현되었답니다. 미각은 황금빛 사과를 움켜쥐기 위해 나무를 향해 손을 뻗은 여성으로 표현되는데요. 천국의 맥락 속에서 그녀의 나체, 즉 창세기의 이불을 분명히 불러일으키는 유일한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유디스와 홀로페르네스. 이 작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묘사한 것으로 아시리아의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자신의 백성을 구해낸 유디스가 그 주인공입니다. 젊고 아름다운 과부였던 유대 여인 유디시는 적장인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하기 위해 적진에 뛰어들어 그를 술에 취해 잠들게 만든 다음 목을 베어 살해를 하지요. 이 시기의 대부분의 미술과 문학처럼 이 작품 역시 여성의 성적인 매력이 파괴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셰프. 널리 알려진 이 그림은 영국 해협의 프로비를 방문했을 때 집 주인이었던 레스토랑과 호텔의 셰프이자 소유자인 폴 앙투안 그라프를 그렸습니다. 에곤 실레의 겨울 속의 나무. 실레는 나무를 자기 자신을 비유로 그린 그림을 많이 남겼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 한 사람의 영혼을 상징했지요. 실레의 나무는 곧지 않았습니다. 줄기와 가지가 휘어지고 끊어진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외부 세계 속에서 상처받고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반영하지요. 그리고 나무에는 잎이 없습니다. 내면의 고독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보통 실내의 풍경에는 나무가 한 그루만 등장합니다. 세상은 거대하지만 인간은 결국 혼자 서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이 궁전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을 들라 하면 단연 클림트의 키스라는 작품인데요. 오죽하면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에는 클림트의 그림을 보지 못했다면 빈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문구가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그림은 지금까지 해외 임대나 반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요. 보려면 여기에 와서 보아라 하는 거지요. 클림트 하면 저 황금빛 색깔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지요. 황금의 화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요. 이 작품은 사랑의 대명사와도 같은 그림,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키스신으로 유명한데 실제로 보시면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두 남녀가 키스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작품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여인이 무릎을 꿇고 있는데 다소 무언가 불편해 보이지 않나요? 발가락을 주목해서 한번 보면 힘을 잔뜩 주고 있어요. 그 발가락 뒤를 보면 절벽입니다. 낭떠러지예요. 이 여성은 바로 귀가 낭떠러지인 걸 아는 듯 발가락에 힘을 주고 버티고 있는 느낌. 작품 속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는 서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클림트의 풍경화. 클림트의 풍경화는 화려하고 선명한 색채를 사용하여 풍경을 표현합니다. 주로 강렬한 녹색과 황금색이 많이 사용되었지요. 매우 정교하게 묘사했는데 나뭇잎, 꽃, 물결 등의 자연 요소를 세밀하게 표현하고
사람과 하늘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지베르니에 있는 모네 정원의 길. 모네의 집의 꽃과 아름다움을 묘사했는데요. 집을 향하는 보도를 따라 원근감을 그려냈습니다. 보도의 화려한 빛의 그림자가 화사합니다. 빨간색, 보라색, 녹색, 흰색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가득 차 있고요. 길 끝에는 모네의 집인데 녹색 덧문이 있습니다. 비엔나 분리파 계열의 카를 몰 작품. 도시 근교에 공원을 화폭에 담고 비엔나 시민들이 오후에 산책하거나 쉬는 모습을 그린 도나우 공원의 풍경입니다. 프란츠 아이블의 작품입니다. 도서에 열중한 어린 소녀를 묘사했는데 그녀의 표정과 부드러운 조명과 주변 환경에 대한 섬세한 디테일이 평화로운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크 루이스 다비드의 생 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나폴레옹. 나폴레옹의 궁중화가였던 다비드는 나폴레옹의 역사를 많이 그렸는데 이 작품 역시 나폴레옹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생 베르나르 고개를 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1800년에 이 협곡을 넘어 이탈리아로 진군했는데 실제로는 그림에서처럼 말이 아닌 당나귀를 타고 넘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은 다비드에게 자신의 모습이 더욱 위풍당당하게 보이도록 묘사하고 말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리차드 게르스틀은 헝가리 출신의 표현주의 화가입니다. 그의 대표작 웃는 자화상은 표현주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지요. 과감한 분놀림과 생생한 색상 팔레트를 사용하여 게르스틀의 강렬하고 생생한 감정적 에너지를 포착했습니다. 자, 이제 바깥 정원으로 나가볼까요? 아름다운 분수와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